그날 친구가 남긴 단 한마디. 마지막 밤에 나한테 왔었어. 30년 우정이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말 속에 진심이 숨어 있었다는 걸. 30년 지기 이 두 여인에게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제 이름은 이정숙입니다. 73이 된 지금 제 이름을 또박또박 불러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정숙아, 너 참 오래 살았구나. 이렇게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지나온 시간을 되새기는 게 일상이 되었죠.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얇은 이불을 차곡차곡 개고 주전자를 올려놓으며 조용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언니,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하며 나를 타박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남이 제 친구였습니다. 아니, 친구였던 사람이라고 말해야겠네요. 우리는 50해가 넘는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이가 되었지요. 남이와 저는 시장통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재봉틀과 떡집 사이로 스치던 장산말이 시작이었고, 이내 점심을 같이 먹고 서로의 집을 드나드는 사이가 되었지요. 남편이 갑작스럽게 쓰러졌을 때 제일 먼저 달려와 손을 잡아준 사람도 남이었습니다. 울지 마, 정수가. 괜찮아질 거야. 남이의 그 말이 한겨울 찬바람 속에서 제게 유일한 위로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남이는 저에게 언니 같고 가족 같고 내 사람 같았습니다. 그런데 30년 전 단 한 문장이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날은 봄비가 추적이던 날이었습니다. 남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수가, 너 그 사람, 나한테 왔었다는 얘기 들은 적 있니? 그 사람이란 제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남이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마지막 밤에 나한테 찾아와서 뭔가를 건넸어. 그 말에 저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감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뭘 건넸는데?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남이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 그리고 그날 이후 남이는 저를 찾지 않았고 저 역시 묻지 않았습니다. 알고 싶으면서도 차마 들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믿고 싶었지만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제 마음은 금이 간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그 뒤로 우리는 서로를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장에서 장을 보면서도 같은 버스를 타면서도 눈길을 피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아니, 괜찮아졌다고 스스로를 속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남이의 말은 늘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나한테 왔었어. 그 말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배신이었는지 고백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전달자였는지 말입니다. 사람들은 저와 남이가 틀어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이유는 묻지 않았고 저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질문이 나올 때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 사이란 게 다 그렇죠. 그렇게 넘겼지만 가슴 한켠이 아프고 쓰렸습니다. 세월은 참 빠르게 흘렀습니다. 어느새 제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바쁘다며 전화 한 통 하기 힘든 세상이 되었고 말동무가 되어주던 사람과의 기억을 일부러 지우는 일이 얼마나 외로운 것인지 이제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제 삶은 오랫동안 덮어둔 앨범처럼 색이 바래가고 있었지요. 그날도 그런 날이었습니다. 비가 살짝 흩뿌리던 오후, 저는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눈앞에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박남희였습니다. 우산을 들고 있었고 예전과 다름없이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고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그 짧은 순간 오랜 세월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흘러갔습니다. 남이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잘 지냈어?
그 말은 마치 무게 없는 깃털처럼 가볍게 들렸지만 제 속은 불덩이처럼 뒤집혔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리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말도 표정도 남기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지요. 그러나 걸음은 점점 느려졌고 결국 집에 도착해서야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직도 그 사람의 한마디에 제 마음이 흔들릴 만큼 저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또 한 번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박남희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왜 이제 와서 나타난 걸까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잘 지냈어? 라는 말 한마디로 30년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걸 그 사람은 몰랐던 걸까요? 저는 그날 장바구니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채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따뜻하게 끓여놓은 보리차는 식어가고 거실 한쪽의 벽시계 소리만 또박또박 울리고 있었지요. 문득 오래된 서랍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엔 수십 년간 손도 대지 않았던 앨범이 들어 있었죠. 손끝이 저절로 낡은 앨범의 표지를 넘겼습니다. 사진 속의 저와 박남희는 참 자주 붙어 있었습니다. 국민학교 때 교복을 입고 장난치던 모습, 둘 다 눈물 훔치며 찍은 결혼식 사진, 그리고 아이들 돌잔치, 뒷정리를 하며 찍은 사진까지. 어딜 봐도 우리는 평생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이 이제는 상처가 되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시선을 사로잡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20살 봄 소풍 때 찍은 사진이었죠. 남희와 저는 벚꽃 아래서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우리는 너무도 순수했고 서로를 의심한다는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니 마음이 이상하게 울렁였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미워해야 하는 사람인데 어쩌면 아직도 저는 그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남희야, 왜 그랬니? 왜 그 말 한마디를 그렇게 했니? 입속으로 작게 중얼거리면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그 사람을 원망하며 살았지만 그만큼 그리워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래 기억에 남을 정도라면 그 시간은 분명 거짓이 아니었을 겁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잠에서 깬 새벽, 손에는 여전히 그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차가운 거실 바닥을 밟으며 부엌으로 걸어가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사진을 다시 앨범 속으로 넣으려다 저는 조심스레 한 장만 따로 빼어 작은 액자에 넣었습니다. 책상 한켠에 놓아두며 말했습니다. 이젠 너를 정말로 지울 자신이 없어. 좋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액자 속 사진을 하루에도 몇 번씩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차를 마시다 문득 고개를 들면 언제나 그 얼굴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는가 싶다가도 곧 아릿하게 식어갔습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여전히 저를 흔들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윤호가 오랜만에 집으로 왔습니다. 엄마, 나 요즘 그 사람 아버지에 대해 좀 알아보고 있어. 그 말이 제 귓가에 닿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덜컥 흔들렸습니다. 아버지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고요? 그건 생각도 하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0년이 넘었고 그 일에 대해선 우리 둘 다 거의 입을 다물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윤호는 제 반응을 눈치채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엄마가 말 안 해준 게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날 밤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전날 통화 기록을 하나 찾았어. 윤호는 낡은 파일 하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병원 기록, 사고 신고서, 통화 내역 등이 정리되어 있었고 그 안에 낯익은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남희.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 남편이 전화를 걸었던 마지막 사람이 남이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말없이 서류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기록이 사실이면 그날 아버지는 남이 이모를 마지막으로 찾아갔던 거야. 왜 그랬을까? 엄마는 알고 있어? 윤호의 질문에 선뜻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알고 있었다고 하기에는 너무 오래 외면했고, 모른다고 하기에는 제 심장이 그것을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남이가 그날 내게 했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사람 나한테 왔었어. 그 한마디가 30년 동안 저를 괴롭혔고 결국 지금 이 순간까지 끌고 왔던 것이었습니다. 윤호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 눈치를 살피며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미세하게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혹시 그때 남이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다가 하지 못했던 건 아닐까? 아니면 말할 용기를 내지 못했던 걸까? 그걸 듣지 않겠다고 등을 돌린 것은 어쩌면 저였을지도 모릅니다. 제 손이 앨범 쪽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그 사진 속 남이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은 늘 그렇습니다. 시간이 멈춘 채 아무 일도 없었던 순간만을 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사진처럼 정지된 채로 남아주지 않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랜만에 남편의 이름을 소리내어 불러보았습니다. 정우 씨, 당신 정말 왜 남이를 찾았던 거예요? 이제는 누군가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진심으로 알고 싶다는 생각이 처음 들었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을. 그리고 그 진실이 남이의 입속에 아직도 남아있다면 이제는 들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의 손에 이끌린 우연일 수도 있고 운명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저는 그날 이후로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윤호는 며칠 후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알아보는 눈빛이었고 저는 일부러 묻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그 아이가 남이를 직접 찾아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기대가 교차했지만 이제는 어떤 결과든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윤호는 남이를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주소를 인터넷에서 검색해 위치를 확인하고 문 앞에 조용히 서 있었다고 합니다. 남이는 예전 그대로의 모습이었다고 했습니다. 고운 머리카락을 가지런히 묶고 검은색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답니다. 윤호가 인사를 건넸을 때 남이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고 하더군요. 박남이 이모 맞으시죠? 저 정숙이 아들입니다. 그 말에 남이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윤호를 한참 동안 바라봤다고 했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윤호의 얼굴에서 누군가의 흔적을 본 듯 결국 문을 열어주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루에 마주 앉았고 윤호는 아버지의 마지막 통화 기록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단정하게 말했답니다. 그날 아버지가 이모를 마지막으로 찾아왔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 그때 무슨 말이 오갔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듣고도 남이는 쉽게 입을 열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조용히 방문 쪽으로 가 작은 서랍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그 안에서 꺼낸 것은 아주 오래된 낡은 반지 상자 하나였습니다. 상자 안에는 금빛의 얇은 반지가 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 그날 밤 이걸 내게 맡기고 갔단다. 정수기한테 꼭 전해달라며 눈이 빨개져 있었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말하지 않더구나. 그냥 말없이 이 반지만 내 손에 쥐어주고 갔지. 남이는 조용히 그 반지를 윤호에게 건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그때 난 이걸 정수기한테 전해줘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무서웠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나도 다 듣지 못했는데 괜히 내가 엉뚱한 오해를 만들게 될까봐. 그래서 그냥 마음속에 묻어두었어. 잘못했지.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었지. 윤호는 그 반지를 가방에 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제게 그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을 때
제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믿고 싶지 않았던 그 한마디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나미는 그날 어떤 잘못된 말을 했던 게 아니라 차마 꺼낼 수 없었던 마음을 안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동안 저는 그녀를 원망하며 살아왔습니다. 배신했다고, 거짓말했다고, 모든 고통의 시작이 그 한마디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는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았고 진심이 무엇이었는지 들어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0년을 묻어왔습니다. 이제 반지는 제 손 안에 있습니다. 작고 낡았지만 그 안에는 말로 다 하지 못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반지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마음속에서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미를 미워했던 시간보다 그리워했던 시간이 더 길었음을 그제서야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한 채 반지를 쥔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금의 색은 발에 있었지만 그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녹아 있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 손에 오지 못했던 이 작은 물건이 이제야 저를 찾아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왜 마지막 순간에 나미를 찾아갔는지 여전히 정확히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나미는 제게 상처를 주려고 그 말을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했고 망설였고 그래서 침묵을 선택했던 것이겠지요. 저는 그 침묵을 배신으로 받아들였고 결국 평생을 외면하며 살아왔습니다. 가슴 한켠이 저려왔습니다. 나미와 함께한 시간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를 위해 도시락 2개를 싸주던 학창시절, 아이들 돌봐주겠다며 잠든 저를 대신해 빨래를 널던 어느 여름날, 그리고 남편 장례식장에 아무 말 없이 뒤에서 손을 잡아주던 그 손의 온기까지. 저는 그 모든 순간을 원망 속에 밀어넣고 지워버렸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날의 말, 그 사람이 나한테 왔었어. 그 한마디가 너무도 차가웠기에 그 안에 담긴 의미를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말 속에서 따뜻함을 찾아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미의 표정, 눈빛, 떨리는 목소리 하나하나에 귀를 닫았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제 안에 고여있던 울음이 그제서야 조용히 터져나왔습니다. 울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다시 나미를 찾아갈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제게 준 고통과 미움을 이제는 용서할 수 있을까요? 또 제가 그 사람에게서 외면한 그 모든 세월을 어떻게 사과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두려웠습니다. 혹시 다시 다가갔다가 이번에도 마음에 상처만 남는 건 아닐까? 그동안 견뎌낸 외로움도 버거웠는데 다시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일은 더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한번 액자 속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 우리는 참 많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지금의 저를 책망하는 듯 했습니다. 왜 그걸 그렇게 오래 오해한 채 살아왔느냐고, 왜 가장 소중한 인연을 가장 아프게 내쳤느냐고. 그날 오후, 저는 동네 복지관에 다녀왔습니다. 자원봉사자 교육을 받기로 신청한 날이었지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그 마음 한가운데 반지가 있었습니다. 나미를 향한 마음을 완전히 정리하지는 못했지만 이 반지가 제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는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 그래서 조심스레 서랍 속에 있던 주소록을 꺼냈습니다. 낡고 손때 묻은 전화번호들 사이에서 박남이라는 이름을 찾아냈습니다. 숫자들을 조심스럽게 눌렀고 수화음을 듣는 제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통화 버튼을 누르지는 못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반지를 품에 안은 채 거실 창가에 섰습니다. 봄 햇살이 유리창 너머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따뜻했고 이상하게도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남희야. 이번에는 내가 먼저 가볼게. 하지만 아직은 조금만 더. 며칠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반지를 손에 쥔 채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복지관 봉사 일정은 점점 익숙해졌고 아이들과의 점심시간은 제게 작은 활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이들이 웃으며 할머니 하고 다가오는 그 목소리에 마음 깊은 곳이 간질간질해졌습니다. 하지만 남이의 이름은 여전히 입 밖에 꺼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복지관 자원봉사자 교육에 참석한 날, 강의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무심코 고개를 돌렸고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문턱에 선 사람은 바로 박남희였습니다. 단정한 옷차림, 차분한 얼굴. 그러나 그 눈빛은 분명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알아본 듯 눈이 커졌고 순간적으로 숨을 고르는 듯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수많은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반가움, 당황스러움, 미움, 그리고 알 수 없는 설렘까지도. 남이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인 뒤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서로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지만 공기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진동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의가 시작되고 저는 강사의 말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옆에 기척, 시선, 가끔 책장을 넘기는 소리마저도 지나치게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남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제 앞에 섰고 잠시 머뭇거리다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정수가 아니 이정숙 씨. 오랜만입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희의 얼굴이 가까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눈가에는 주름이 많았고 입술은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아왔던 말들이 입안에서 뒤엉켰습니다. 결국 저는 단 한마디만을 건넬 수 있었습니다. 반갑네요. 그 말에는 원망도 사과도 미련도 담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만을 확인하는 말이었죠. 남이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서로를 향해 더 이상 어떤 말도 하지 않은 채 잠시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20살 벚꽃 아래서 웃던 우리가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희야, 아직은 나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오늘은 그냥 이렇게 봤으니 됐어. 남희는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복지관 복도 너머로 사라지는 뒷모습을 저는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아니면 또다시 기회는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제 마음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더 이상 외면할 자신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반지를 빼어들었습니다. 베개 옆에 두고 불을 끄기 전 그 반지를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안에 담긴 말 못한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 둘의 시간이 천천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으며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남희야, 오늘 고마웠어. 그냥 와줘서. 그날 이후로 저는 복지관에 나갈 때마다 가슴 한켠이 묵직해졌습니다. 언제 다시 남희를 마주칠까? 또 어떤 표정으로 인사하게 될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강의실 문을 열기 전 숨을 고르고 들어가는 일이 습관처럼 되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남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참석했던 것인지 아니면 제게 인사만 하러 온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괜스레 허탈함을 느꼈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걸로 충분한 거야.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면 되는 거야.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낯익은 얼굴을 마주쳤습니다. 남희의 며느리였습니다. 아들이 결혼식 때 데려왔던 그 단아한 여인.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반갑게 인사를 건넸고 잠깐의 침묵 후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아니, 이정숙 어르신. 혹시 잠깐 괜찮으세요? 그녀의 말투에 어딘가 조심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저도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요즘 저희 집에 좀 큰일이 생겼어요. 지훈이 사업이 무너졌어요. 갑작스럽게 거래처 문제가 생겨서 빚이 눈덩이처럼 불었고 이제는 집도 경매에 넘어갈 상황이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박지훈, 남희의 아들. 윤호와 비슷한 또래였고 어릴 적부터 함께 뛰놀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그 아이가 사업을 하며 잘 나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지도 오래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모든 걸 잃었다니요. 어머니께서 밤마다 우십니다. 지훈이 걱정에 잠도 못 주무세요. 저도 어떻게 위로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원망하던 사람, 나를 힘들게 했다고 믿었던 그 사람 역시 지금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걸요. 마음이 뒤흔들렸습니다. 30년 동안 내 곁에 없었던 시간들, 그 시간 동안 그 사람도 힘들게 살아왔을 거란 생각이 처음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한참을 걷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벤치 위에서 봄바람이 불어왔고 꽃잎 몇 장이 무릎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풍경이 어쩐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남희와 자주 앉았던 벤치, 손에 뜨거운 호떡을 들고 웃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왜 내가 먼저 나서야 하지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지난 시간 상처받은 건 나인데 왜 내가 먼저 위로해야 하느냐는 억울함도 분명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남희의 며느리의 떨리는 목소리가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알고도 모른 척할 수 있을까요? 언젠가 나 역시 그런 도움의 손길을 절실히 바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윤호가 사업에 실패하고 제게 울며 안겼던 그날 밤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생각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 위에서 뒤척이며 마음을 달래보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마치 제 가슴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새벽 5시 결국 저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바라만 보던 반지를 손에 쥐었습니다. 이 작은 반지가 무너뜨렸던 시간들. 그런데 이제는 이 반지가 다시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얼굴을 마주할 용기는 여전히 나지 않았지만 이대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건 더 큰 후회가 될 것 같았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윤호야, 혹시 내 회사에 사람을 한 명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윤호는 놀란 듯 했지만 곧 진지하게 되물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누구 도와드릴 분 있으세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박지훈이란 친구야. 아주 오래된 인연이지. 그 아이가 지금 좀 많이 힘들다고 하더구나. 윤호는 아무 말 없이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한번 알아볼게요. 면접 기회라도 드릴 수 있으면 그렇게 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한참 동안 수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작지만 분명한 행동 하나가 저의 지난 30년을 조금씩 정리해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상처를 잊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무언가를 다시 쌓아 올리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진짜 용서라는 걸 저는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며칠 후 남이의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저 지난번 이야기 듣고 마음이 많이 쓰였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 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돕고 싶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울먹이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마음은 이상하게 편안해졌습니다. 직접 만나진 못했지만 저는 그 가족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제 안에 무언가가 조금씩 풀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동화 만들기 프로그램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들려주는 인생 이야기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고, 저는 거기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제 이야기를 풀어보는 일이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 옛적에 아주 친한 두 친구가 있었단다. 그런데 어느 날 단 한마디로 그 우정이 멀어지고 말았어.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지막 부분, 한 아이가 조심스레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 두 친구는 나중에 다시 사이좋게 됐어요? 저는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살짝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글쎄, 아직은 잘 모르겠구나. 하지만 할머니는 그렇게 되길 바라고 있어. 그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아이의 그 해맑은 표정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직 다 아물지 않은 상처였지만 누군가에게는 이 이야기가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위로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반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번엔 조용히 작은 상자에 넣어 봉투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편지를 한 장 썼습니다. 남희야, 이제는 나도 조금씩 알 것 같아. 우리가 잃어버렸던 시간들이 얼마나 아까웠는지를,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이 반지는 이제 내게 다시 돌아가야 할 것 같아. 언젠가 우리가 다시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날 이 반지를 다시 내 손으로 전해줄게. 편지는 서랍 안에 고이 넣었습니다. 아직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오면 우리의 이야기도 다시 시작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늘 어딘가에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줍니다. 그 기회를 잡을 준비만 되어 있다면 말이죠.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도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